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핀셋이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7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쉬었죠? 네, 네, 소장님 바쁘셔가지고. 제 결혼식 좀 갔다 오느라 오랜만에 결혼식 갔다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게 네. 지금 나이 먹으니까 언제부터 이제 결혼식 소식이 없다가 네.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일정일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한 네. 명이 갑자기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네. 아, 방송 사고야, 방송 사고. 어쩔 수가 없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은 한 주 쉬었지만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 11월 6일 날 발표하고 나서부터 형평성 논란으로 시끌시끌 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뭐 많은 유튜브 매체라든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정의 요건은 뭐냐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거짓말. 그 얘기 바로 할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이렇습니다. 방이동과 목동은 둘 다 재건축을 시작도 안 한 곳이지만 방이동은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대상이 됐고 목동은 대상이 안 됐다. 방이동 하면 잘 모르시지만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는 곳이 네. 방이동. 네. 시작도 안 했죠. 정밀안전재단 갖다 빠꾸 먹었잖아. 네. 목동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하자 하고 있지만 그렇죠. 여기는 안 됐고 그렇죠. 올선은 됐고 네. 목동은 안 됐고. 네. 자, 그다음에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현 2구역이 있는 아현동은 포함됐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공덕 1구역은 빠졌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 하고 있는데 국토부 얘기는 그래요. 일단 얘기는 그렇습니다. 뭐 과천 목동이 빠진 이유는 해당 지역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디죠? 거짓말. 과천도 남은 거 있구만 무슨. 어? 네. 아 요번에 말도 안 되는 거는 압구정. 네. 압구정 시작도 안 했잖아. 여의도도 시작도 했죠. 안 했잖아. 안 했죠. 근데 뭐 다 해놓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과천은 지금 가고 있는 데들 물론 뭐 많이는 안 됐지만 없는 건 아니지. 네. 지금 아현이도 되게 납득이 안 가요. 사실 요번에 지정된 네. 곳들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예, 지금 뭐 아현 2랑 공덕 1도 아현이는 일반 분양이 몇 개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 워낙 조합원 수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청산을 시켜. 사실 조합원 숫자라기보다는 아무튼 이해관계인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일반 분양 50개밖에 없는데 음. 여기는 지정하고 일반 분양 훨씬 많은 뭐 기사에서는 한 500여 개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공덕일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네. 또 빠지고. 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왜 이랬을까요, 잘 도대체? 몰라. 지정하신 분들이 네. 차라리 서울시더라라고 했으면 서울시는 그 수량을 세니까 서울시 안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과 이런 쪽에서 하라고 했으면 그 네. 수량들을 딱 체크해가지고 했을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니까 음. 그냥 급하게 또 이 본격적으로 얘기 나온 게 7월부터잖아요. 그렇죠. 치뻑치뻑 해가지고 아, 그런 것 그래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지금 11월이에요, 지금. 8, 9, 10, 11월인데 아니 그때부터 어디 할지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봤을까? 뭐 이미 한다고 했는데 이미 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장관님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좀 너무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마용성 같은 경우도 네. 좀 터무니없이 들어간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성수 1지구 같은 경우도 네. 성수동 1가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성수 전력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1, 2, 3, 4지구가 한꺼번에 가고 있는데 음. 성수동 1가만 지정하면 1구역 정도, 1지구 정도만 걸려요. 2, 3, 4는 빠지는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4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빠지고 1은 걸렸고 이게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한 거냐? 근데 사실 성동구에는 소위 말하는 마용성의 성동구에는 막바지엔 사업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행당 7구역, 네. 그 옆에 행당 6구역 재개발한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지금 성동구에서 최고가 막 이제
그 노크하면서 이슈가 되는 단지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행당 7은 빠졌어. 음. 또 지금 이제 이주 철거하고 분양 앞두고 있는 분양하려고 하는 용답동 재개발 여기도 성동구인데 네네. 거기도 빠졌어. 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원래 분양가 상한제에서 타겟팅하기로 했었던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애들은 빠지고 네. 전혀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정한 거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아니 그렇게 지정해놓고 검토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검토를 안 하고 굳이 이런 지역들만 꼽아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는 네. 검토라기보다는 그냥 이 위에 하시는 분들이 그거 디테일하게 보겠어요. 그냥 올라오면 얘네 이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어려서 아니 잘했을까? 받겠지 해서 위에서 이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때는 정무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었겠어요? 네. 이거를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압구정이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이런 데가 딱딱 걸린 이유는 뭐냐면 네. 상징적인 의미죠. 네. 니들은 음. 앞으로도 초기 단계지만 계속 보겠다. 한남 뉴타운도 보면 되게 웃겨요. 왜요? 한남 3구역이 되게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한남 3구역이 한남동 보광동에 걸쳐 있거든요. 네. 거긴 지정했어. 근데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딘지 알아요? 어디예요? 한남 5구역. 네. 보광동 말고 동빙고동, 주성동 여기 있는 한남 5구역이 원래 재개발 그 한남 뉴타운이 제일 비쌌거든요. 걔는 또 빠졌어. 그래서 한남 보광이 걸리니까 2, 3, 4는 다 걸리는데 5는 빠지는. 네. 얘기는 뭐냐면 디테일하게 그 지역까지는 잘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선제적으로 이들은 앞으로 볼 거다.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분양가 관련해서 타이트하게 주도해 나가겠다.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고 싶었던 게 11.6 대책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에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여의도 목은 됐지만 이제 목동이 빠졌으니까 목동 분들은 왠지 기분 좋으면서 기분 나쁘네. 뭐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자꾸 맞물려서 얘기가 나오는 게 과천이 빠진 건 뭐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하셨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과천 6단지 갖고 있으니까 빠진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뺀 거 아니냐. 뭐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흑석타운 빠진 거 동작구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거기는 뭐 전 청와대 대변인이신 김의겸 씨가 거의 소유하고 있으니까 빠진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비아냥이죠. 그렇죠. 예, 의혹 제기고. 근데 과천은 6단지는 이미 분양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상관없고 흑석 9구역은 사실 이게 앞으로 분양을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하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슈가 분명히 있는 지역입니다. 네. 흑석 3구역, 9구역 사업 막바지에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뭐 김현민 장관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이번에 지정할 땐 잘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예, 이제 아마 뭐 몇 달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흑석동 빠졌던데. 네. 이제 몇 달의 즐거움도 아니에요. 어차피 못 피하는 어차피 거니까. 지정될 어차피 지정될 거니까 몇 달의 즐거움도 아니에요. 놀리지 마세요. 네, 그랬지 뭐. 자,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핀셋이었거든요. 사실 이번 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할 때하고 좀 다르게 2007년도는 서울시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지만 이번에는 구도 아니고. 근데 이거 동별로 색칠해 놓은 거 지도 보셨어요? 네, 봤어요. 보면 다 칠해져 있어.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은 일부죠. 강동은 일부인데 왜냐하면 거의 다 했으니까. 네네. 강동은 고덕상일이 다 분양이 할 만한 데들이 다 끝났기 끝났죠. 때문에 네. 없으니까 없는 거고 네. 둔촌 다 걸려 있고 길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길동에 신동아 분양 지금 막바지에 있는 데들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길동이 뜬금없이 걸려서 길동이 이제 좀 왜 우리는 걸렸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계신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밑에 양재 우면 쪽 빼고 서초 1, 2, 3, 4동에서 엄청 넓거든요. 방배동도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초 방배 반포하니까
서초, 방배, 반포, 잠원하니까 다 걸려. 빨간색이지? 다 걸려. 그래서 밑에 네. 그린벨트 끼고 있는 우면 양재 일부 정도 아파트들도 얼마 없는 그 지역밖에 없고 강남구도 실제로 다 걸렸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실질적으로 뭐 핀셋이라고 하지만 구 단위로 그냥 다 걸었다. 네. 지금 송파구도 엄청 많아요. 보시면 송파구도 동은 되게 많죠. 그게 이제 가락동이라든가 송파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거기도 실질적으로 왜 걸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가락동 왜 걸었어? 헬리오시티 입주했는데 송파동 왜 걸었어? 그 지역들이 보면 이제 80년대 지어져 있는 중층 아파트 재건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싹 걸게끔 하려고 선제적으로 건 거고, 그리고 즉 마천동 걸었잖아요. 네. 거여만천 뉴타운에 거여 2-1, 2-2 구역은 분양이 끝나서 상관이 없지만 마천동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남았어요. 네. 마천동 4구역 같은 경우 속도가 되게 지금 빠른 상황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작년 2017년에 마천 3구역이 구역 지정 받았고 지금 마천 1구역도 구역 지정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천 안에서 얘네들이 재개발 구역들 하나가 다 규모들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량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그냥 걸어놓고 뭐 허그랑 분양 상관없이 아예 그냥 분양가 싸게 낼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좀 천천히 봐가면서 이렇게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니들은 분양가 싸게 낼 생각해라.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딱 칼날을 목 턱밑까지 미리 내놓고 네네. 싸게 내놓을 생각해. 그 정도로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지정하겠다라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세 가지 원칙이라는 건 거의 뭐 유명무실한 거고, 결국 심지어는 앞으로 예상되는 곳까지 풍선 효과를 대비해서 자금이 튀어서 옮겨갈 불똥을 튈 지역들까지 미리미리 전부 다 지정해버렸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11대책의 보도자료를 믿은 내가 잘못이야. 자, 그러면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해제 지역은 또 어때요? 제대로 다 해제가 된 건가요? 지금 사실 이게 가자 분위기야. 이게 지금 부산 쪽 같은 경우 특히나 좀 그런 것 같고. 자, 근래 이제 투자 흐름들, 투자자들, 선발대들 이런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철저하게 비규제 지역들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실수요가 많고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다라고 하면 뭔가 투자해서 먹어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 규제가 없는 지역들을 주로 봤어요. 네. 일단 조정 대상 지역 들어가면 LTV 규제가 들어가니까 대출이 대출이 생각보다 안 되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 때도 다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2주택이면 10%, 3주택이면 20% 세율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네. 매력이 없으니까 안 봤어요. 빠진 지역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막 돈이 지금 돈이 풀려서 움직이는 장세에서 투자자들이 대출 활용해서 저금리 활용해서 어디 갈까라고 보는 시점에서 여기는 애초에 생각해볼 지역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지역이 풀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남은 보석이 없나?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수원을 가거나 인천을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도 볼까? 그리고 또 뭐가 풀렸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 그래서 요번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택지지구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잠궈 놓는다고 했는데 네. 뉴타운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고양 능곡 뉴타운 이런 데들 분양하려고 지금 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만약에 이제 분양 나오면 전매 제한 풀리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고양 덕은지구 분양 물량도 있는데 걔네는 전매 제한이 있지만 능곡 뉴타운은 전매 제한이 없어요. 뭐 이슈가 없냐? 없지 않죠. 그 옆에 대곡 개발하는 거에서부터 묶여 있으니까 결국 그런 흐름으로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자들은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풍선 효과가 갈 부분들이 없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일단 회피한 거예요. 우리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풍선 효과가 밀려서 나도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웃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만 그래요? 지금 부산 쪽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들더러 부산 가서 투자라고 하면 부산은 지금 크게 4개의 구가 인기가 있습니다. 해수남동이라고 불리는 해수동남, 해수남동, 해수동남. 그래서 이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해수동, 그다음에 남구까지. 근데 남구는 청약 주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남구, 진구 이런 데들은 해제가 됐고 해수동만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부산에서도 우리 동네 우리 구가 집값이 안 좋으니 해제해달라 요청이 있었는데 찌라시가 돌았어요. 찌라시가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데 돌았는데 뭐냐면 해운대구가 이렇게 길쭉하게 위아래로 이렇게 생각보다 중간에 산이 있거든요. 위쪽에 반여동 이런 데는 좀 못 사는 지역이고 밑에 바닷가 이쪽에 해운대 아파트 이런 데 비싼 동네인데 위쪽은 풀릴 거고 밑에는 잡아둘 거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디가 비싸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냐? 당연히 해운대, 수영구, 남구 이 해변을 따라 있는 이 라인들을 좋아하는데 동래구까지 해서 이런 라인들을 좋아하는데 이 지역들까지도 다 같이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오늘 전화 왔어요. 서울에 얼마 전에 집한 분인데 네. 지난번에 술 한 번 먹었는데 원래 해운대 밀락동 쪽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보다가 안 사기로 맘먹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전화 왔어. 해운대 사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풀려서? 그러니까 해운대는 아니고 네. 이번에 풀린 지역에 분양권 사야겠다고. 이제 분양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도 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돈이 딱 이게 그거예요. 서울 수도권 돈이 이제까지는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들을 보다가 점프해서 점프를 멀리. 부산의 메인으로 가자. 부산의 뭐 사상구, 네. 뭐 어디 이런 데 갈 생각은 없는데 부산의 제일 메인의 유망한 아파트 이런 것들은 대장주. 해볼 만하다. 거기는 가서 나중에 살 수도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실수요까지는 아니지만 뭐 옮겨서 가는 거죠. 사실 저는 부산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네. 왜냐면 노년에 가서 부산 네네.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네. 그건 반쯤 실수요도 있는 거잖아요. 반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보여요. 당장 바로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게 제 녹화는 지금 11월 7일 날 하고 있지만 8일 날, 6일 날 발표했고 8일 기준으로 풀린다 그랬거든요. 이게 풀리고 나면 지금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게 그렇죠. 지금 정부가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 살리려고. 경제 살린다고 직업 늘린다고 네. 그러니까 이 고용 안정시킨다고 막 일자리 만든다라고 하는 그렇죠. 돈 풀고 그다음에 그 스타트업 뭐 이런 것들 지원하면 돈 막 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돈들이 부동산으로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어떻게 또 후폭풍이 올까. 예. 아무튼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다. 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해제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강 선생님 또 얘기하신 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럴 여지가 없는데 해제한 거 아니냐라는. 아니요, 뭐 그렇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예, 얘기하기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해제를 되게 많이 바라는데, 어려워.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해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할 입장은 아닌 거고 그냥 네. 저는 상황을 보는 건데 일단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다. 이 얘기보다 조금 하나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막 침체돼서 더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통계가 나오는 것도 보면 그냥 올해 이렇게 빠졌다 이런 건데. 이 느낌 같은 느낌. 그러니까 현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 그 지역의 특파원,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 초에 이만큼 빠졌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회복했거나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시점이었어요.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부 아파트들은 매물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딱 풀어져 버리니까 이제 우리 사도 되는 지역이다.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조정 대상 지역 풀어줬는데 다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정하겠어? 좀 이따가 지정하겠지. 뭐 당장 이제 김현미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걸려 있는 지역도 해제가 지금 해제된 지역도 만약에 시장이 불안하면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일단 뭐 바로 그렇게 뭐 내일 모레 내일 풀어주고 내일 모레 다시 지정하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자를 외치면서 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을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는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한 뜨거운 논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뭐 풀어줬는데 다시 문제 생기면 다시 지정하겠다.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뺐는데 그런 지역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지정하겠다라는 게 결론이니까 앞으로 이런 지역들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빠졌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막 호재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잠시 결론을 유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작용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의 오름세를 잡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진행을 합니까? 분양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청약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안 된 지역으로 쏠림 수요자층이 몰려가서 풍선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풍선 효과에 관련된 부분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청약 시장 자체가 지금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청약 시장의 쏠림 현상이라는 게 결국은 청약 시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더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하고 풍선 효과에 의한 집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상 보면 정반대되는 내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약을 보는 사람이랑 수요층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지정으로 가는 사람들은 투자자 이미 청약에선 배제되어 있는 청약으로 집 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네. 이런 식으로 뭐 더 먹을 거 없나라고 해서 해제 지역들 보는 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청약시장 쏠림 현상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있을 내년 것 같아요. 4월까지 유예 기간을 준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월 달에 발표하면서 6개월 유예였으니까 10월 말에 바뀌었잖아요. 네. 6개월이니까 내년 4월 말 정도일 텐데 그럼 이제 그 이후부터 효력인데 지금 내가 서울에 이사를 와요. 네. 그냥 월세를 들어와. 음. 한 달에 월세 비용이 150이야. 1년이면 1,800. 2년이면 3,600이네요. 지금 들어와서 내년 그러면 11월 정도 되면 1년 채우죠. 근데 내가 무주택 기간이 긴 40대 중후반에 청약가점 70점 정도 되는 사람이야. 부양가족이랑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나는 평촌에 살았는데 과천 정도 볼까? 또는 뭐 분당 이런 거 볼까 하다가 분양가 상한제는 내년 4월 이후, 5월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걔네가 언제 분양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서울 지금 이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2년치 임대료 150만 원짜리 임대료를 들어가도 3,600이야. 그렇죠. 그 대문 얼마 피가? 어마어마하죠. 10억? 뭐 오늘 네. 기사 보니까 20억? 조합원 분양가부터 싼 일반 분양가? 네. 아니 2년 동안 거주 비용으로 2억을 낸다고 1년 동안 2천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청소되면 10억이면 그렇죠. 뭐하러 평촌에서 내가 그 수도권에 있는 청약서요. 그러니까 내가 가점 높은 사람이면 서울 와서 그냥 월세 살아야 돼요. 그게 맞지 않아요? 서울 거주 1순위 만든 다음에 왜 그래도 당첨이 안 될 가능성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점 봐야지. 그 정도 가점 있는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고가점자들이 네. 수도권? 부산에 있는 고가점자들이 네. 1년 동안 나 일 안 해도 돼. 내 연봉 얼마 된다고? 들어와서 우리 청약만 바라보면서 오자. 네. 청약 테크족이 이사원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말 그대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 권역 사람이라고 하면 출퇴근 뭐 이런 거 고려하면 올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자녀 장성하거나 이런 가족들 같은 경우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약 테크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예. 대학 다니는 자녀들 두고 있는 뭐 가정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이제 관심사는 그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지역에 신규 아파트 가격을 찔러 눌러요. 근데 사실 지정된 지역이 좋은 지역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분양가 상한제 지정된 지역이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풍선 효과로 인해 인근 지역이 더 올라갈 것이다. 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얘기는 좀 논의가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뭐 논의는 할 수 있지. 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네. 개포자이가 개포 사단지, 개포 사단지가 프레지던스 자이라는 이름 분양할 건데 3,300세대 좀 넘어요. 3,400세대 좀 안 돼요. 일반 분양이 몇 개인지 아세요? 많겠죠.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300개가 안 돼요. 아우, 그래요? 275개, 270 몇 개 돼요. 3,000세대인데 음. 일반 분양을 시세가 예를 들어 8,000인데 음. 4,500에 한다고 해봐요. 음. 그럼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음. 그 아파트에 2,000 몇백 명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분양 물량이 270개 나오고 조합원이 2,700개면 예를 들어서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조합원 시세 가격 물건들이 있는데 270개 일반 분양 싸게 나온다고 그 아파트가 싸질까요? 안 싸지겠죠. 네.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DH 아너일츠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반값 아파트 분양이 나오니까 우리 집값이 떨어질 거야 걱정할까요? 안 내려. 그냥 아니죠. 아유, 저거 분양 받는 놈들 로또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요번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일반 분양이 개수가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조합원 입장들에서도 불쾌한 건 그런 거예요. 그거를 좀 더 비싸게 분양하면 내가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이 뭐 1억 정도, 2억 정도 덜 낼 수 있는데 그거를 분양가를 그렇게 낮추면서 내 추가 부담금이 그만큼 더 느네.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데 지금 뭐 가격이 지금 이 얘기 이슈 있고 나서 몇 억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도 이미 너무 이거 당할 거다 얘기는 미리 이제 너무 얘기를 들었고 예상됐던 게 나온 거야. 근데 그거 기다리는 동안 올 가을에 몇 억이 올라 버렸으니까 되게 기분 나빴는데 추가 부담금 더 내야 되니까 되게 기분 나빴는데 네. 가격이 또 이만큼 올라 있으니까 아이씨 모르겠다. 뭐 이런 네네. 수준인 거예요. 네.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네. 아니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논점은 그거예요. 청약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에 지정된 지역의 분양 가격이 워낙에 낮으니까. 근데 분양이 또 안 될 거잖아요 당첨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외곽으로 가서 뭔가 도전을 하거나 사거나 할 것이냐,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냐, 지역으로 매수를 매수를 해서 들어갈 것이냐. 근데 고가점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기는 되게 아니 가점이 안 되더라도 거기 가고 싶어요. 쉽게 포기하지 못하지. 내가 청약가점 70점인데 예를 들어서 네네. 60 몇 점인데 그 통장을 버리고 그걸 매수로 간다? 음. 매수는 싸게 살 수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제가 예를 좀 잘 못 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논리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 지금 얘기했던 개포자이가 300세대 일반 분양을 해요. 네.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래. 네. 난리 났어 완전. 네, 완전 노났다. 뭐 어쩌고. 그럼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조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가점은 안 돼. 그 청약은 못 해. 근데 여기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가는 거 보니까 괜찮네. 이 지역에 대해서 또 분양 홍보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럼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서 살까? 하는 수요가 그거는 좀 가격을 오히려 예. 아니 그러니까 물량이 그러니까 워낙에 막 없으니까. 로또다 뭐다 이런 소리가 어. 나오면 그 지역이 붕업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외곽 지역에 대한 거는 두 가지 수요가 동시에 몰려가요. 하나는 뭐냐면 투자 수요가 일단 뭐 풍선 효과로 나온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그 결국 풍선 효과로 지정이 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면 일단 투자자들이 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청약 가점이 약간 모자른 분들이 또 그쪽으로 가겠죠. 그럼 결국은 비규제 그 청약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두 가지 수요가 더 몰리니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안 된 지역이 더 오를 것이다. 결국 이 얘기거든. 지금 이 얘기의 사실 제일 재밌는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디가 더 먹을 게 있나 그 논리야? 어디가 더 올라갈 것이냐라는 얘기가 미치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미치겠다. 예. 네. 자, 많은 분들이 실제 그런 식의 시각과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걸 쟁점으로 뽑아봤는데 수장님이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저는 예. 네네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엄청 강력한 규제책이고 그렇죠. 그런 건데 그 규제의 부작용이나 또는 그 규제 발언 이후에 너무 많은 반응들이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규제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냥 의뢰 예상했던 네, 거. 난 진짜 사람들이 막 히히덕거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동네는 1티어, 빠졌어? 1티어야. 아니 빠졌어가 아니야. 우리 동네는 네. 1티어지요. 이- 네 개의 규제가 다 있어. 아. 우리는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다 걸렸어.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네. 별로 불쾌할 게 없어. 왜? 나는 분양할 아파트가 아니야. 어. 여기는 그렇게 되게 싸게 분양하라고 정부가 나서서 할 정도로 분양가를 신경 쓰는 지역이다. 나는 내가 할 건 아니고 옆에 그 조합원들은 좀 싫겠지. 나는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당사자들은 좀 열받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고 이제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글들을 쓰고 네. 이게 규제인데 규제가 아닌 것 같은 네.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네. 이게 약발이 안 먹히면 자, 더 강한 약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또 얘기했었죠. 추가 규제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일부에서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행을 했겠죠. 그러나 시장의 현재 반응 자체는 오히려 어디가 더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반응 자체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대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이미 받아들였거나 또는 지정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안내를 해드리면서 아무튼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분양가 거의 그런 식의 데이터들을 많이 내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를 띠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앞서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2008년 이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해외 금융 위기가 그렇죠. 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물량이 나온 적이 없는데 다 비껴서 나왔었는데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때의 서울 물량들이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 물량들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은데 뭐. 아니 피했어. 네.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2006년, 7년에 사업을 빨리 해가지고 다 피한 단지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꺾 잡혔던 얘기인데 오히려 이제 그걸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일단 부도가 했기 아니라고 때문에 우기는 거지, 지금. 몇 년 후에는 네.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조금 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뭐 아무튼 뭐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경기 살리려고 돈 풀어놨더니 이거 뭐 돈 죄다 부동산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사업하겠다고 나라에서 돈 받아갖고 부동산에다 쏟아붓는 격이니 이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날로 커져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속적으로 뭐 정책은 또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 또 시장은 또 다시 반응하게 될 것이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저희 별별수다하고 함께 내용 지켜보시면 상황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강남 지역의 재건축 지역들 고심이 더 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발표를 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까지 분양을 할 수 있을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들어갔다는 게 현실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상한제 회피를 하겠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빠듯한 상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주나 철거를 한 이후에도 착공신고, HUG 분양보증, 관할구청 분양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사실상 2020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고요. 특히 HUG 분양보증 강화가 일반 분양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므로 사실상 유예 기간은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유예 기간 또 주면 되지. 어떻게 줘요? 이미 끝났는데. 아이, 그거 4월 28일까지로 했잖아. 아니 대박구는 진짜 잘한. 말을 번복 안 하려고 지금 아니, 빡빡 우기고 있는데. 아니 네. 지금 애초에 제도 자체가 피했다라고 했던 단지들 네. 공익이 더 크다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해서 네. 대받고 했잖아. 뭐 이거 만약에 이거 되게 빠듯한데 6개월 더 달라 위에 그건 왜 안 돼? 하면 되지. 아, 왜 그래 또. 자, 지금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곳이 개포주공 4단지하고요. 강동구 둔촌주공. 뭐 여기 그래요. 두 개는 피할 수 있을 빠져나간다고. 거라고 하는데 피할 수 있을까? 그러게. 그럴 지금 수 일단 있을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네. 뭐 지금 허그 얘기 나왔던 얘기는 2,600대 얘기 나. 조합 분양가가 2,700, 800 그 정도 선인 걸로 아는데 네. 조합 분양가보다 싸야지 아마 허그가 정하고 있는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에 따라 분양가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조합 측에서 이제 대의원 회의에서 정한 금액이 3,55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허그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가격보다 한참 높은 거죠. 그건 대략 계산해보면 34평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12억이면 괜찮은 금액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둔주가 12억이면 고덕도 뭐 14억, 15억 실거래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허그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일단 조합에서는 이 가격으로 조합원들은 4천을 얘기하는데 이 정도가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치다. 물론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다. 서로 낮아질 것도 감안하고 일단 분양가 상한제 안 가고 협의하려고 하겠죠. 그 카드를 들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봐야 알죠. 조합원들 생각이 어떨지, 허그 생각이 허구 생각이 어떨지 예. 봐야겠지. 해줄까? 허그가 여기서 3천 뭐 2, 300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서 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모르는 보여지는데. 거야 나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붙어보지 않았고 네. 이거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 바꾼 게 6월이에요. 올해 맞아요. 6월 얼마 안 얼마 안 됐어. 됐어. 사실 지금 이 모든 논의의 시작이 그 6월부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너무 분양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기존의 룰에 따라서 분양 보증 잡던 거를 피해서 1년 채우고 기간 채우고 분양가 이렇게 올리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예 더 빡빡하게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분양 외후 분양, 중공후 분양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상한제로 나온 그냥 막아버린 거거든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보면 타임머신으로 시간을 돌려놓은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그러면 기간 내에 모집 공고를 하기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뜨겁게 얘기 나왔었던 얘기가 들이받을 준비하고 있지 뭐. 다시 얘기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내년 4월까지 줬다라고 하지만 4월 안에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죽었다 깨도 못해요. 네.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조합 임원들 해임돼가지고 조합장 없어서 다음 단계 못 밟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어쩔 거야. 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분쟁들 생긴데 뭐 여기 지금 기사에서 언급된 데들은 아니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서 안 되는 데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걸릴 수밖에 없죠. 없으면 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받을 거. 그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받을 거면 결국은 토지 공시 가격이 최대한 높을 때 하는 게 좋거든요. 언제 할 거냐 그 시기 제올질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시뮬레이션 해보면 결국 또 이런 얘기죠. 일반 분양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사업은 빨리 추진하자. 어차피 적용받을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분양으로 가자. 후분양으로 가자. 그래서 후분양으로 가면 사업 비용 증가하는 거하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시뮬레이션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부 이제까지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준공 후 분양이 가는 게 사업비를 내면서 후분양으로 가는 게 사업비를 내면서 가더라도 차라리 더 수익이 나는 것 같더라. 더 이득인 것 같더라. 이런 판단이 섰다.
라고 뭐 이렇게 발표한 조합도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요번에 10만부 3차 경남 같은 경우도 봐야겠지만 들이받았죠. 일단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냥 우리는 평당 6천으로 통매각 할게요. 라고 해서 일단 조합원들이 95%가 찬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동의를 가지고 우리는 헐값 분양 못하겠고 그냥 차라리 임대하는 회사에다가 관리하는 쪽에다가 통매각 하겠다라고 해서 통매각하는 내용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을 넣었거든요. 구청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반려죠. 서울시랑 국토부가 안 된다고 유권 해석해줬는데 이거는 정비 계획부터 변경해야지 정비 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반려했더니 무슨 소리야. 행정소송 어차피 니들 안 받아줄 줄 알았어. 법으로 따져보자. 행정소송 이거 3심까지 가겠죠.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애초에 길게 싸움하겠다고 간 거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들이받는 사례들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싸우면서 이렇게 연대하겠죠. 그렇죠. 예, 당장 지금 기사 보면 어제 딱 그 내용 나오고 나서 이제 해당되는 서울에 있는 정비조합들 이제 시위 길로 나간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데모해가지고 결국은 지난번 정책 발표할 때 올해 4월 28일까지로 분양가 상한제 뭐 연기하겠다, 뭐 적용 안 받는 지역으로 하겠다 했는데 결국 타임머신처럼 마치 그 당시의 상황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편으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안도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아니야, 뭘 쉬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운명도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더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재건축 추진 사업이 빨라질 것이다. 자, 우리 타임머신 돌려서 시간을 돌려보시면 현재 상황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가 이미 한 6개월 전에 논의가 됐었으니까요. 광시 관련됐었던 영상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소모적이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재건축의 고민들, 재건축 사업 조합들의 고민들 다시 깊어졌습니다. 어쨌든 과거보다 후분양제로 갔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비록 후분양제로 간다고 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요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지금 조건식이 하나가 바뀌어서 결과값이 어떻게 바뀔지는 각 조합마다 계산기 두들겨 보시고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결과들, 어떤 결정들 내리시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이 뭐냐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습니다. 자, 갈 곳 없는 자금이 고가 아파트에 쏠리게 되면서 상위 20%의 가격 첫 평균이 17억을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20%의 아파트 가격은 3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가격 차이가 13억 원 정도 벌어졌다라는 얘긴데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발생한 이유, 그리고 그 양극화가 더 커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 규제가 원인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의 규제가 원인이 되어서 특정 지역의 집가가 더욱 상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다면 특정 지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얘기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규제가 네. 규제 오히려 없어요. 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텀에서의 어떤 좀 유독 더 도드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신축에 대한 강세가 유난히 컸고요. 그다음에 인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죠. 네, 그리고 신축에 대한 강세가 진짜 또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텀,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강남, 미강남 또는 그 시절에 인기 있었던 지역은 아파트로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신도시 뭐 네네. 이런 쪽이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네. 텀에서는 서울 그 지역에서도 강북의 뭐 대장 이제 그 내용도 이렇게 대체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개 중에서도 네. 신축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커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 많이 오른 애들도 그쪽이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른 애들은 뭐 그때도 양극화는 있긴 있었지만 조금 더 가파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한 학습 효과가 결국은 인기 지역을 더 인기 있게 만들어줬고 아닌 지역을 조금 더 덜 인기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과거에 우리가 2008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가격 하락기 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은 시절에 뭐 강남 아파트는 얼마나 빠졌고 강북의 아파트는 또 얼마나 빠졌고 형태로 많이들 비교를 했었죠. 그러면서 나와진 결과가 가격 탄력성이 사실상 강남의 아파트가 커 보이지만 많이 빠졌다고 해도 전체 가격의 몇 퍼센트인 거고 가격으로는 많이 떨어졌어도 그 다시 상승을 할 때는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비율도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면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부동산을 똘똘한 한 채로 소유하려면 결국 그래서 강남으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 강남 지역이 더 도드라지게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 재밌는 논점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규제에 의해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만들어졌다면 과연 정부는 꼭 굳이 이렇게 규제를 했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네네. 하면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제 10명의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8명은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 2명은 네. 아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과열이냐 과열 아니냐일 땐 6명이 과열이다. 4명은 과열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과열인데도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과열됐고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이제 이 측면에서 심경 교수님이 해주신 말이 기억이 나요.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작동하면서 이제 부작용을 낳은 부분들이 이렇게 가격이 급등되는 원인이다. 많이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자 매물 등록이 인기 지역의 매물들을 급감하게끔 하면서 재고 주택 시장으로 매물이 못 나오게끔 하고 시장의 수요는 있는데 그거를 꺾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급은 못 만들어주면서 매물이 급감하는 상황이 생기고 여전히 유동성 자금들이 돌아다니고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에도 핵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죠. 소득의 양극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의 높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비싸더라도 사버려. 야 이렇게 오르는 거 이제까지 못 잡았던 거 짜증난다. 그냥 이 가격 주고 사고 있자. 뭐 이제 이번에 점 찍고 가자, 집 찍고 가자 이런 수요들이 몇 개 안 되는 매물들을 거래해주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모르죠.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봤으니까 규제가 없는 시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규제가 좀 과도한 과열 이 비정상적인 급등을 어느 정도 일조했다. 근데 이건 진짜 위치에 있는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 오늘 김수현 전 청와대 이 정책실장님의 인터뷰가 한경에 실렸어요. 아 그래요? 아니 한경이 아니라 경향신문에 실렸어요. 그 기사 되게 잘 봤는데 공공 임대주택 확보에 대한 어떤 필요성 할 만큼 했고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사회가 뭐 봐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지금 뭐 영구 임대 아파트가 용적률 180% 젖어 있는데 이거 헐고 재건축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이제 그런 측면의 얘기들의 사실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의 끝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폭등했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우리가 잘해서 뭐 이 정도까지로 막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정도 대책을 썼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불같은 상승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인 거다. 잘 막은 거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건가? 실제 그런 건가? 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뭐 핀셋 규제
관리로 해서 뭐 가격이 뭐 더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소득 수준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도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규제를 해서 올랐다, 뭐 부동산 가격만 올랐다라고 하기 이전에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고소득층은 오히려 더 많은 고소득을 올리는 형태의 계층이 만들어졌고 저소득층은 더 살기 어려워진 이런 계층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부동산 가격으로 연장됐을 뿐이지 부동산 가격 자체가 고소득층을 만들고 저소득층을 만든 건 아니었다. 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요? 2008년에 과자 600원 지금 2,000원. 네. 그러니까 돈 가치가 그만큼 없어졌다? 바뀌었다. 돈 가치가 돈을 그만큼 통화량 돈 많이 찍어내고 그렇겠죠.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물가도 그만큼 물건 올랐다. 가격 가치도 바뀌었는데 집값도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집의 가격이 부풀려졌다. 이게 뭐 너무 과열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이 과열이다 아니다를 보는 것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게 그런 측면도 반영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규제만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공개, 청약도 아니고 신축 공개. 이건 또 무슨 말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신축 공개래. 공개 매각. 죄송합니다. 네. 신축 공개 매각.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없이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공개 매각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올라가면서 엄청난 낙찰가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서울 봉천동, 신길동 등에 들어서는 신축 공개 매각 물량이 분양가보다 2배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은 궁금하실 부분들이 신축 공개 매각이 뭐냐 이 얘기일 것 같은데 네. 발음 또 셀까봐. 네. 신축 공개. 신축 공개 매각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랑은 확실히 이게 정보가 많이 빨라졌고 사람들도 똑똑해졌고 언론에 나오는 기사도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보류지 몰랐거든요. 몰랐죠. 예, 몰랐어.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알고 네. 그래서 보류지 물량들이 동네 이제 부동산 가면 음. 이렇게 조합해서 부동산에다 팔아달라고 해서 보류지 물량들 나오고 네. 조합원들도 보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래서 그렇죠. 뭐 관리처분 계획 하고 나서 추가 부담금 나오면 그 돈만 납부하고 나중에 입주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다 알아. 조합원들도 그렇죠. 알고 일반인들도 네. 다 알아. 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혹시 몰라서 나중에 소송 등으로 분양을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청산된 사람들 물량으로 이렇게 빼놓은 물량들. 그렇죠. 이게 이제 맞아요. 보류지인데 얼마나 빼놓은 거죠? 보통 이제 1% 정도를 빼놓도록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소송이라든가 이 할 수 있는 물건 개수,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개수가 많으면 원래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 못 받아서 그 소송을 통해 물량까지도 다시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을 주려고. 그 물량까지 더 많이 잡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음. 보통은 한 1% 잡아놓는데 네. 이 물건들은 입주할 때 보통 감정평가해서 그냥 감정평가 가격 수준이면 그렇게 매각들 그래서 네. 가서 잘 얘기하면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입주하는 시점에 가서 이제 그 아파트 조합원 거 말고 또는 일반 분양 전매 안 될 때 이런 물건들이 되게 꿀 같은 물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바뀌기 시작했죠. 어떻게? 다 아니까 그렇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왜 그걸 싸게 팔아요? 그렇죠. 비싸게 그걸 팔아야지. 비싸게 팔면 팔수록 조합원들한테는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공개 매각하기 시작했죠. 마치 경매처럼 우리가 보류지 남은 물량이 이게 있는데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더라. 요걸 최저 입찰가로 해서 높게 분양가를 그러니까 매입하실 금액을 매수가를 써내시는 분한테 우리가 줄게요. 또 고가 낙찰제 형태로 해서 이 보류지를 파는 형태가 요새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금액을 써내는데 지금 그 가격 그러니까 입주할 때 다 돼서
집 보고 이제 써내는 거죠. 가서 써내는 금액이 얼마냐면 이 아파트가 최초 분양할 때 분양가보다 거의 2배 수준에 가까운 단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분양가도 사실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싸죠. 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최초 분양도 당첨만 되면 피가 붙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입주할 때 가니까 거기에 더 시세가 근래 이 분양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한 프리미엄까지 시세가 붙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길 센트럴자의 낙찰가가 분양가가 한 6억 2,300에서 6억 9,800, 한 7억 정도 했는데 13억 5천. 전 신길동 13억 5천에 써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워. 근데 아마 그래요? 물건이 되게 좋은 보류질이 되게 좋은 걸 빼놨었나 봐요. 이것도 그렇고 이 편한 세상 보람의 2차도 뭐 5억 5천 분양했던 게 9억 5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4, 5억, 5, 그렇죠. 6억 정도는 다 붙은 가격에 사람들이 와서 네. 턱턱 그냥 결국 이걸 매각하는 거 조합원 물건도 살 수 있을 상황인데 조합원 거 안 사고 이 가격에 입찰을 했다는 얘기는 그 시세 정도를 매수자들이 인정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놀랐습니다. 자, 일단 보류주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는데 뭐 이게 팔겠다고 내놨더니 사람들이 이제 최저 가격을 정해주고 내놓으니까 나는 얼마에 사겠습니다. 나는 얼마에 사겠습니다. 했고 결국 제일 금액을 많이 써가신 분들이 받아갔는데 결국 그게 분양가 대비해서는 거의 6, 7억 비싸게 받아간 것이다. 그래서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비싸게 받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 잠깐 얘기해 주셨다시피 과거에는 사실 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기도 했었고요. 또는 저가 매각으로 해서 뭐 특정인에게 역시 뭐 어떻게 저렴한 형태로 해서 매각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정보가 이제 다 공개가 되면서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형태를 밟아왔어요. 그냥 오히려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어찌됐든 시세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되니까 시세에 준하게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류지 공개 매각하는 것들은. 근데 이건 동네 부동산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입주 몇 달 남겨놓고 네. 혹시 보유지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얘기해서 음. 부동산 얘기. 뭐 공고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매각할 때는 공고하고 하는데 네. 그냥 알 수 없는 신문 언론사 여기다 조그맣게 이렇게 내고 말거든. 그래서 맞아요. 그거 찾아서는 못 봐. 그래서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조합이나 아니면 동네 부동산 그리고 연락 안 왔다라고 해서 잊어먹고 있으면 안 되고 맨날 물어봐야 돼. 선생님 거기 안 해요? 언제 안 해요? 맞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입주 몇 달 앞둔 상태에서 적어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둔 상태에서부터 미리미리 좀 체크해 놓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입주 6개월 둔 아파트들 리스팅 하셔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 동네 부동산에다가 사장님 저 이거 받으면 제가 사장님 부동산 통해서 전세 놓을게요. 또는 뭐 이 보통 이제 잘 해가지고 컨설팅해서 뭐 수수료를 조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저는 제 친구 이거 보류지 받아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네, 마포리버파크 받아줬거든요. 야 이거 해라. 7억 6억 9천 얼마였나? 마포리버파크가 와 지금 15억? 아 진짜 어마어마해. 그 친구가 밥 만나면 지금도 맨날 밥 사요. 사야죠. 나 죽을 때까지 사야겠네. 네. 자, 그러면 사실 또 한편으로는 네.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불법 과거에 지금 사실 이런 것과 관련된 유사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담아져서 대책 발표할 때 끼워서 발표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 전매하다가 걸린 거를 분양계약을 취소시켜버리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미계약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법으로 분양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다시 일반 분양의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겠다라는 게 대책의 발표였는데 왜 보류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 하고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될까요? 법에서 정해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보류지는 이런 물량을 애초에 빼놓은 거라서 이거고 이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도록 한 건데 보류지도 그럼 나중에 일반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류지는 개수 이상 일정 개수 이상이면 일반 분양 해야 될 거예요. 보류지도. 보류지도. 예. 그러니까 옛날에 보류지도 그래서 이 보류지 물량 많은 데 같은 경우는 네. 입주할 때 가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또는 뭐 입찰해서 안 하고요. 네. 똑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 내고 분양했었어요. 그렇게 한 단지들이 있어요. 아, 세대수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일반 분양할 우리도 수 안 있는 찾아봐서. 물건의 개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일정 개수 이상이면 주택법에 따라서 무조건 분양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개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을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세요? 임대를 왜 받고? 임대 아파트로 뺏어가는 거지. 보류지를 갖고 있던 주택은 매각할 수 없고 임대 아파트로 넘겨야 된다. 누구한테? 그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다 임대 아파트. 아니 그거는 임대 아파트 물량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량만 임대로 보내면 되는 건데 뭐하러 그걸 더 줘? 임대 아파트 헐값에 사가는데 나라 아니 국가에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될 수도 아이 있으니. 강도야 맨날 왜 자꾸 이상한 식으로 얘기를 왜 끌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보류지는 원래 조합원들이 갖거나 네. 일반 분양하거나 해야 됐었던 그 물량인데 조합원의 재산인데 그걸 왜 국가가 강탈해가? 법에서 정한 개수만 딱 뭐 임대 아파트를 정한 취지 자체도 강탈이지 뭐 따지고 보면. 임대 아파트 재개발 구역 안에서의 임대 아파트는 네. 그 재개발 구역에 살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량들을 일정 퍼센트 정해놔서 시기에 따라 많이 짓기도 하고 적게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짓는 거고 재건축에서의 임대 아파트는 원래 안 지어도 되지만 용적률 더 주면서 그 동네에도 임대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니까 용적률 상승분 나눠 먹자 그런 개념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냥 그건데 이거는 뺏어간다 뭐 만들 수는 있겠죠. 보류지는 남는 건 무조건 국가가 뭐 무슨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간다 뭐 할 수도 있겠지. 깡패야. 사실 얘는 네. 현실적으로 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 임대 아파트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 안 넘기고 조합이 청산을 안 할 것 같아요. 청산 절차를 아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의무가 붙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아니 뭐 언제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고 다 강제하겠지. 모두 계속 하고 청산금 뭐 추가 부담금 정산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길어져서 사실 청산 안 하잖아 청산들. 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조합 청산 아예 안 하는 거지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강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도를 해서 만들어서 뭐 어느 시점까지 뭐 어떻게 어쩌고 이렇게 하기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첨언할 게 뭐냐면 보류지는 이렇게 미리 빼놓은 물량들 보류지 나오는 거고요. 아까 얘기 잠깐 중간에 꼈었는데 네. 당첨된 사람이 그러니까 부적격. 부적격이 맞다, 아니라 맞다. 당첨된 사람 취소된 물건이 있어요. 부정 당첨된 사람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환수한 물량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보류지를 못 팔아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보류지 물량으로 빼놓은 게 아니라 일반 분양 당첨자가 있는데 얘가 부적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일반 분양 몫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이걸 비싸게 팔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은 따로 빼놨다가 다시 분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다시 분양하는 거는 이제 또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그런 부적격 물량들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시 원점으로 쭉 돌아가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신축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분양하는 매각하는 이런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런 아파트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레이더를 세워놓고 인근의 중개업소에 언제 하느냐 잘 물어보시다가 좋은 기회에 좋은 아파트를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의 방법이다. 방법인데 이렇게 비싸게 써서 넣어야 되는 거면 네. 방법인지도 모르겠다.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금리 상황이다, 유동성 장세다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오피스텔 시장은 오히려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예상과 빗나가서 임대 수익률이 3% 이하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 공급 과잉, 그 다음에 과태료 인상에 대한 부담 등이 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쪽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워낙에 전세보증금 대출이 워낙에 싸니까 월세로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살려고 하는 수요자가 많아서 오히려 전세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월세로 사는 사람은 줄어들어서 임대 수익률은 오히려 더 떨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버틸만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월세 받는 임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처음 보던 시절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일부란 말이 있었어요. 일부? 일부. 아, 일부. 그러니까 뭐냐면 네. 1000만 원이면 월 10만 원인 거예요. 맞아요. 예, 전세 있었죠. 6천이면 월세 50, 60 그럼. 이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게 되게 익숙하던 시절에 있었는데 있었죠. 지금 전세 6천이면 월세 60이에요. 그러면 미쳤어요? 지금 이 도둑놈. 그렇죠. 그 일부란 말을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이 지금은 엄청 낮아졌죠. 네. 낮아진 이유가 낮아졌어요. 뭘까요? 저금리예요. 금리가 저금리.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률이 낮아져도 버틸 만한 거예요. 임대인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되게 높은 금리 이자를 썼어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도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좀 낮아져도 그냥 대출 이자 내고도 남는 수준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니까 버티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해서 옛날엔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 살고 싶죠. 왜? 매달 내는 월세보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싸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쓸 수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를 쓸 수 있는 세입자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기왕이면 전세 살게요. 약간 모아놓은 돈 있으면 보태가지고 전세 들어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수요층도 월세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지금 뭐 기사에서 언급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신축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쭉 있고 지금도 입주할 때들이 있을 거예요. 물량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수요자 우위 시장이 된 거죠. 예. 자, 여기서 얘기했던 공급 과잉의 문제가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그렇게 높진 않아. 예. 저금리가 왜냐하면 금리가 꺾이고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셔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 세입자 자체가 지금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 주인이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세입자들을 못 구해가지고 아주 난립니다. 그리고 월세도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공급이 많았다 뭐했다 이런 문제하고 넘어서서 지금 그 역세권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소형 원룸 뭐 1.5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서 전세금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월세는 아예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워낙에 전세 쓰니까. 올라가면 갭 투자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 네. 전세 가격하고 네. 매매 가격이 붙어 있는 시장. 진짜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얘기야. 그래 이거 봐 전세도 버블이 생긴다니까. 전세도 대출이 들어가면서 버블이 생기는 거야. 이 전세 대출로 인한 법을 누가 만들었죠? 이명박. 그러니까 왜 자꾸 이상한 데 탓하냐고. 전세 자금 대출 이렇게 팍팍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 역세권 물론 청년들 월세 많이 내면 힘들어요 사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특정 계층을 보호해주겠다 이건 좋은데 무조건적인 전세를 다 대출을 해주는 이런 상품을 도입시켜 놓고 같은 기사인데 버블이- 관점이 달라. 보는 관점이. 버블이 끼게 해주는. 근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왜요? 전세가 수수료 훨씬 많이 나오잖아. 똑같아. 뭐 똑같아?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 버블이 꺼질까 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격 끌어올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짜증내는 건 제가 그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중개업자는 뭘 해도 욕 먹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이 중개업 하지 말아야겠다. 풀타임 오면 네. 깔 사람이 중개업자밖에 없어. 저놈들은 분명히 악덕하고 음흉하고 나쁜 놈일 거고 뭔가 사기를 쳐먹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제일 만만해. 제일 만만해. 제일 그래서 만만해. 맨날 뭐 안타까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아서 소득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퇴직하신 분들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고령화 사회 접어들고 또 퇴직 연령 짧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과연 이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 수익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도전을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오피스텔 시장 끝이고 이렇게 원룸 같은 거 임대 수익 받아갖고 사는 건 안 되니까 아예 이런 분양을 받으면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받아도 여전히 된다. 시장이 있고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거를 뺑뺑이를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저도 공부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 뭐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불같은 아파트 주택 시장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수익률 4% 5% 나온다고 가서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왜냐면 막 지금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라든가 주택 시장의 불같은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익률이 별로 이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존의 주택 시장이 정체되고 안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2007, 8, 9, 10년 2007, 8, 9년에 불같은 상승장 이후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끝났어라고 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임대 수익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이 오피스텔 임대 수익이 많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 관심 갖고 사야지 수요들이 그때 들어오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상승장이 끝나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다시 높아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아까 기사에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규제가 매수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 부분도 있죠. 근데 그렇죠. 주택임대사업자 왜 내요? 왜 내냐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 때문에 다주택 중과 세제 뭐 이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내잖아요.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런 규제도 풀리고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될 필요도 사실 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런 시대가 오면 또 그냥 다주택이면서도 임대 사업자 안 내면서도 뭐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오피스텔 공급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게 보면 그때 공급이 많이 된 것도 부동산 시장 끝났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수익형 이런 분위기 될 때 사실 오피스텔 그때도 생각해보면 또 공급이 되게 많이 된 거예요. 그 물량들이 2000년대 초중반의 불같은 상승장 때 오피스텔은 하나도 안 오르고 아파트는 오르고 그러면서 되게 소외받은 것 같았지만 맞아요. 지나와서 보면 그 오피스텔들도 분양가의 몇 배 된 데들이 있어요. 뭐 몇 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이상 된 곳들도 많이 있고 올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네. 놓고 그걸 그 당시에 분양받은 분 따져보면 억울하지. 내가 이 돈 갖고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 텐데. 그러면 당장 그걸 보면 9천만 원에 분양받아서 1억 2천만 원에 분양받아서 그 당시에 월 60만 원, 월세 50만 받고? 원. 지금도 한 70, 7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10몇 년 월세 받았는데 가격은 뭐 2억 5, 6천, 6, 7천. 뭐 내가 분양받던 금액에서 2배 뭐 이렇게 된 물건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냥 앞으로도 그런 시장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저금리일수록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운영의 묘라든가 이게 오피스텔이 낡으면 황금성이 떨어져요. 맞아요. 안 사. 그리고 관리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을 갈아타기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내가 이 정비하고 이런 거 안 할 거면
어떻게 갈아탈까? 어떻게 움직여야 그리고 되는지. 또 어디를 사야 될까? 왜냐면 오피스텔은 새 거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입지의 가치가 진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약간만 골목 들어가고 안 좋은 오피스텔은 임대 안 들어가고 공실생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오피스텔 투자의 공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타이밍, 사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임대 수익이 목적이죠. 근데 임대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뭐 상가 같은 걸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주택 형태로 이용하는 것들을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폭이 5%로 제한되어 있다.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놓고 팔면 과태료가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 뭐 옵션 같은 거 고장나면 수리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면 과연 리스크 대비 적정한 수익이 3%대가 적정하냐라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부분의 변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부터 금리가 더 낮아지게 되면 오피스텔 투자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디야 소리가 나오지. 그렇죠. 네. 반면에 세입자의 질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소득 수준이 좋은 사람들은 신용이 좋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게 되는 가능성이 올라갈 거고 그렇다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신용 등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사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연체에 대한 부담, 명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들이 또 다른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서 부분도 충분히 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전세자금 대출 다 나오는데 너는 왜 월세 사냐? 그렇죠. 뭐 이러면 그 월세는 뭔가 문제 있는 사람. 네네. 그 세입자랑 응대하고 이런 것도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그거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 사실 받을 것 앞으로 같아요. 임대업 많을 임차 이런 오피스텔 보유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응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를 저는 알아버려서 지금 네. 이제 월세 받고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주택이 있지만 네네. 이제 그거 마무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그거는 지금 이미 질러 놓은 거고 네네. 2주 이제 철거하면 엎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안 하려고요. 이게 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맞는 사람이야. 저도 안 맞아요. 네. 자,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어쨌든 오피스텔 임대료가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오피스텔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두고 봤을 때 결국은 리스크는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가 결국 임대 사업으로 통한 나한테 또 다른 어떤 생활비를 마련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접근을 하려면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적어도 임차인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좀 스스로 하셔야 자기의 재산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또 통하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까지 준비하신다면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수익률보다 네. 입지 잘 보시고 공실 그렇죠. 리스크를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임차인의 질도 좋고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수익률 높다 이거 쫓아가기보다는 음, 그런 부분들 공실을 가급적 안 음. 없애고 음. 그랬으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느낀 점은 네, 그래요. 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는데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실 때도 이런 부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안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별별수다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꼬박꼬박 챙겨봐 주시면 다양한 상식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